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를 들어간 건데, 앞에 문제, 세 문제 풀고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세요. 172쪽에 3번 문제를 보세요. 자,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제한된 국제적인 문자 코드 규약으로 한글 한자, 영문, 공백 등의 문자를 16비트, 그러니까 2바이트로 표현한 코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자, 이건 뭐가 있어요? 자, 유니코드가 있죠. 그래서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화 코드고 모든 것을 다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숫자든 영문자든 한글이든 한자든 다 2바이트 표현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 4번은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방식이죠.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방식 여러분 이제 복습을 해본다면 뭐 있었어요? 네, BCD 코드가 있고, 자, ASCII 코드가 있고, BCD, IC 코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BCD는 6비트로 표현하고, ASCII는 7비트, BCD, IC 코드는 이제 8비트로 표현하는 코드 방식이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ASCII 코드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ASCII 코드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군요. 됐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SCII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BCD 코드를 확장한 건 뭐죠? BCD IC 코드가 되죠. 10진수 3을 더하면 XS3 코드, 3초각 코드입니다. 단순히 설명이죠. 유니코드처럼 만국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 아니죠. 7비트로 표현이 되고 페리티 비트를 1비트 추가해서 8비트로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군요. 네, 미국에서 만든 데이터 통신용 코드고 7비트니까 2의 7승까지, 즉 128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15점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7점. 자, 마이너스 17.125라는 숫자를 숫자를 단정도로 표시하십시오. 단정도. 자, 단정도는 몇 비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32비트로 표현하는 기법을 말을 하죠. 자, 표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해줘야죠? 이진수로 바꿔야 되죠. 첫 번째 이진수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네, 정규화 시켜줘야죠.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의 비트에 맞춰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점을 중심으로 이진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 자, 17을 표현한다면, 자, 16하고 1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0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마이너스 17이 됐습니다. 소수 이하는 0.125니까 바로 앞에가 0.5의 자리죠. 절반이니까 1의 자리의 절반. 자, 그 다음에는요 0.25의 자리죠. 네. 그 다음은요 0.125의 자리죠. 자리 부족하니까. 자, 그 다음은 이것의 절반 0.125의 자리죠. 암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125니까 어때요?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래서 이진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 이진수로 표기를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진수 표기를 하면 1001.001이 된다 그거죠. 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정규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정규화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네, 1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1점. 그래서 곱하기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 1점이 되려면 여기 있는 소수점이 몇 번 옮겨갔나 확인하세요. 자, 한 번, 두 번, 네, 세 번, 네 번 옮겨갔죠. 그러면 2의 4승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여기서 1은 있으니까. 그래서 000, 1001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할 때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맨 앞에 있는 게 부호자리잖아요. 부호자리 1비트. 마이너스면 우리가 뭘로 표현하기로 하죠? 1로 표현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지수부를 표현을 해야 되죠. 지수부는 8비트 차지하게 됩니다. 지수부는 8비트를 표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다가, 그 뒤에는 23비트는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0000을 쳐주면 됩니다. 23비트 차지하는 거죠. 자, 이제 지수부를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지수부가 얼마가 나왔냐면, 자, 세 번째 지수부 계산을 해줘야죠. 자, 지수가 4가 나왔어요. 4. 이건 10진수 4라는 거죠. 여기다가 127 바이오스법을 채택을 해서 127을 더합니다. 그럼 131이 되죠. 이 131을 이진수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31을 또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1, 2, 4, 8, 16, 32, 64, 128. 그죠? 128 가져오고 128을 빼면 얼마가 부족한가요? 3이 부족한가요? 네, 3. 그죠? 3.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네. 그래서 지수부에 1000, 0011이 표현되는 거 지수부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처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부동소점 표현 방식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순서를 지켜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처리장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중앙처리장치다라는 것은 이제 중앙,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해가지고 중앙처리장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를 해석하고 또 실행하고 모든 장치들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앙처리장치는 내부적으로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 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중앙처리장치는 뭐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연산, 제어, 레지스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용어가 나오는데요. 클럭 주파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럭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정기적인 진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은 계속 이제 우리가 보통 형광등은 반짝반짝 거리죠. 근데 그 반짝거리는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형광등의 수명이 다 되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 인간이 느끼죠. 그럼 이제 그때 형광등을 교체를 하죠. 그런 것처럼 CPU에도 일정한 정기적인 진동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해지는 게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해지는 거, 이거 꼭 올라올 때 있죠. 이런 걸 우리는 클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클럭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럭이 들어왔을 때 한 번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들어오지 않은 이때는 어때요?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죠. 그러면 CPU가 명령어를 수행하든 수행하지 말든 어쨌든 지정된 시간 안에 클럭 펄스가 많이 들어와야지 내가 명령어를 많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초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초에 몇 번의 클럭 펄스가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 클럭 주파수라고 한다 그죠. 클럭 주파수. 네. 1초에 몇 번이 일어났나요? 단위를 헬츠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초에 한 번 클럭이 일어났다. 1헬츠라고 하는 것이고 1초에 10의 6승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가 있었죠. 이걸 약 뭐라 그랬어요? 10의 3승. 약 뭐라 그랬어요? 10의 6승. 그죠? 약 10의 9승. 그죠? 약 10의 12승.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1초에 10의 6승계의 클럭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단위를 메가헬츠를 사용한다 그거죠.
그 다음 1초에 10의 9승계가 있다. 10의 9승 기가잖아요. 기가헬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클럭 수가 많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클럭 주파수에 대한 내용, 1초에 몇 번의 클럭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CPU가 처리하는 명령어는 어느 정도일까? 단위를 우리가 MIPS로 표현을 합니다. MIPS. 자, I는 instruction, 명령어라는 뜻이고, 메가죠. 메가 100만. 그래서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초당 처리하느냐라는 게 이제 CPU의 처리 속도를 또 표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20 MIPS다라고 한다면 1초에 2000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단위를 한번 우리가 알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의 세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네, 연산, 제어, 레지스터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제어 장치를 보도록 할게요. 네, 제어 장치는 컨트롤 유닛 해가지고 CU다 그럽니다. CU.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 CU를 종종 보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CU라는 스토어가 있다. 뭐 생각해요? 제어 장치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네, KB를 보고는 킬로바이트 여기서 또 만났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여기서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제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전체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뭐예요? 어머님이 보통 하죠. 네, 그다음 내 자신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또 부모님께서 또 제어하죠. 또 관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CPU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CU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순서로 명령어를 인출하고 또 그 명령어를 해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한테 제어 신호를 전달하고 네,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어 장치에 속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가 있습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디다 적어놨냐면 메모리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는 이제 뭐 영화 보기, 그죠? 이 다음 영화 보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컴퓨터 공부하기, 그 다음에 뭐 저녁 먹기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갖다 놨다 그거죠. 그럼 내가 이제 50번째 적어놓고 60번째 적어놓고 70번째 적어놨다. 그럼 PC가 이 다음 50번째를 가리키면 50번 일을 하는 거죠. 50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PC가 60을 가리키는 거죠. 50을 끝나면 또 60을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거를 기억하는 것. 그게 PC가 하고 있다. CPU가 이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를 기억하는 게 바로 PC의 역할이다 그거죠. 자, 여러분이 연예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한 군데에서 그룹이에요. 어느 한 군데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30분 동안 노래를 부르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준대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럼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억을 벌 수도 있잖아요. 많이 뛸수록. 그러면 이제 부산 갔다 강주 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산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는 강주 가서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매니저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산에서 노래가 끝났을 때 이제 어디로 가지 그때 검색하고 그러면 어때요? 늦잖아요. 하루를 더 늦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몇 천만 원을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가 처리하는 속도는 1초에 한 개의 명령어, 두 개의 명령어가 아니라 1초에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아주 빠른 장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CPU 성능을,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CPU를 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명령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이 다음에는 이걸 수행해. 그래야지 컴퓨터 성능을 최대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 그거를 PC가 다 가르치고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PC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CPU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걸 명령 레지스터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해서 IR이다 라고 약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약자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또 플레이하고 연상을 시켜주면 이제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편한 방법으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명령 레지스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IR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자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입니다. 명령어를 해독하는 장치 디코더가 되고요. 자, 부호기입니다. 네,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거 부호기 엔코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어 장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장치인데요. 연산장치는 우리가 ALU다 그럽니다. ALU다. A는 아리스메틱 해가지고 산술 연산이란 뜻이고 L은 로직 해가지고 논리 연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진행을 한다. 하여튼 연산을 진행을 한다. 라는 게 이제 ALU가 되면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자, 산술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를 하고 논리 연산은 not and or와 같은 연산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연산장치에 속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연산장치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덧셈기가 있죠, 덧셈. 그래서 덧셈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가상기다, 가상기, 덧셈기다. 그죠? 그 다음 뺄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네. 보수기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산기라고 있습니다. 누산기. ACC라는 누산기. 누산기는 이제 뭐만 기억하냐면 연산의 결과만 기억하는 거죠. 네. 연산의 결과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거 기억 못하고 연산의 결과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억합니다.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을 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리 올림이 발생했다든지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연산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상태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이런 연산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뭐 연산장치에 속하는 것은 제어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를 이렇게 섞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연산장치의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연산장치를 더 기억하는 게 낫겠습니다. 가상기, 누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는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라 그랬습니다. 자, 레지스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앞단원에서 플립플롭에 대해서 배웠죠? 1비트를 기억하는 플립플롭. 그거를 이제 연달아서 붙여서 레지스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빨라요. 여러분 메모리 뭐뭐 있어요? 네, 그래서 순서가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주 기억 장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종류들이 쭉 나가죠. 보조 기억. 그 다음에 가장 느린 거, 보조 기억 장치도 가장 늦은 게 뭐가 있냐면, 자기 테이프가 있어요. 이게 기억 장치에 대한 속도의 순서입니다. 캐시가 무엇일까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다? 바로 레지스터다라는 겁니다. 자, 레지스터 종류 한번 섞어서 여기 나와 있죠? 레지스터의 종류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자, PC는 뭐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IR은 Instruction Register, 그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한다. 자, MAR, MBR을 비교하세요. 자, MAR, 그죠? MBR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M은 다 메모리, 뒤에 있는 것은 레지스터. 여기서 A는 어드레스, 주소라는 뜻이죠, 주소.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버퍼, 그죠? 버퍼.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격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격장치에 봤더니, 자, 100번지에, 자, 영화보기라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0번지에 가세요. 이 100이라는 것을 기억을 시킬 때는 어디다, 무슨 레지스터에다가? MAR에다가 보내는 거죠. 100번지에 가세요.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세요. 이 내용은 어디다 싣고 오는 거예요? MBR에다가 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 MBR은 데이터,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PSW,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 해가지고 시스템 내부의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억하는 게 있고, 자, 인덱스 레지스터도 있고, 또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 CPU의 메이저 상태, 메이저랑 뭐요? 중요한 상태를 기억하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뭐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세세한 걸 나열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죠. 뭐 별일 없었어. 뭐 한 거 없어. 왜 한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걷고 또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밥 먹고 그다음에 얼마나 한 일이 많아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CPU의 메이저 상태를 저장한다. 중요한 상태를 이제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PC, IR, MAR, MBR 그렇게요. 또 가상기, 또 연산장치에 속하지 않은 것.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길.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보는데, 버스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CPU 속에, 이게 CPU 속에 있어요. 여기는 연산 장치고, 얘는 제어 장치고, 얘는 레지스터예요. 그럼 서로 어때요? 데이터를 또 주고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을 때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버스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버스는 이제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버스는 일단은 CPU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그죠? 이 CPU 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메모리하고도 또 뭔가 일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내부 버스다, 외부 버스다 라고도 구분을 하고요. 자, 내부 버스다, 외부 버스다라는 것은 이제 CPU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버스 선에다가 뭐를 실어 나르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소 버스, 그다음에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제어 버스, 제어 신호를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도 도로에 보면 어때요? 똑같은 길이지만 시외 구간, 시내 구간 이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버스가 다니는 길, 자전거가 다니는 길, 승용차가 다니는 길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소가 다니는 길, 데이터가 다니는 길, 제어 신호가 다니는 길,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의 기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산자는 우리가 보면은 산술연산, 논리연산이 있다라고 그랬죠? 연산자. 자, 산술 기능 보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시하는 거죠. 더하기 연산은 우리가 보통 뭐로 표시하냐면 이제 ADD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빼기다 그러면 이제 서브트랙 해가지고 SUB로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이제 MUL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누기 하면 디비전, DIV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1 증가시키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INC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나 감소시키세요. DEC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술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입니다. 논리연산. 자, 논리연산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더하세요. end죠, end. 네. 산술연산 끝나고 end는 이제 논리연산 end. 그 다음에 or.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해봤죠? 그 다음에 exclusive or.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클리어 시키세요. 다 0으로 만들어주세요.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보수 처리해주세요.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달 기능을 보세요. 전달 기능. 네. 자, 어디다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로드 하세요. 스토어 하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 로드 하세요. 스토어 하세요. 자, 로드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오는 거죠. 자, 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CPU예요. 뭔가 일을 하려면 CPU에 있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오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CPU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가져오기는 로드가 되는 것이고요. 자, 내가 연산과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토어하다라고 합니다. 자, 로드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그죠? 스토어는 저장하는 거,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 기억시키는 거. 자, 무브는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고, 자, 무브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택이다. 스택에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푸시 팝, 푸시가 있고 팝이 있었죠. 네, 푸시 팝에 대한 기능. 자, 데이터, 스택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세요. 뭐였어요? 스택이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게 뭐였어요? 푸시였죠. 네. 가지고 오세요. 그게 뭐였어요? 네, 팝이었죠. 이런 푸시 팝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인풋, 아웃풋입니다. 입력 장치, 입력, 아웃풋, 출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전달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을 보세요. 제어 기능. 네. 제어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면 좋을 텐데 그거를 벗어나는 거죠. 네, 순서대로 가지 않은 거. 자, 점프하세요. 점프. 네, 점프하세요. 특정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 원하는 곳으로. 자, 스킵은 뭐냐면 건너뛰세요라는 거. 얘는 자, 이렇게 오다가 특정한 곳으로 아예 건너뛰는 거죠. 스킵은 이렇게 오다가 이 다음 명령어를 건너뛰고 가세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콜은 부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거고 리턴은 이제 복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자, 콜 A 부른다. 콜 A.
그러면 A라는 부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죠. 자, 처리가 끝났어요. 복귀해야 되겠죠. 복귀할 때 뭘 써요?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return 이렇게요. 콜과 return. 그 다음에 홀트가 있습니다. 홀트는 뭐냐면 컴퓨터 동작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잠시 정지시키는 거죠. 네. 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입출력 기능,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형식이 또 중요하죠. 네, 명령어 형식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명령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의 명령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명령어는 오퍼레이션 코드하고 오퍼랜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는 이제 명령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료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명령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가 명령어 써졌으니까 연산자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오퍼레이션 코드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오퍼랜드다. 이렇게요. 오퍼랜드.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가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얘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오퍼레이션 코드. 그래서 얘를 약자로 그냥 뭐라고도 쓰냐면 OP 코드다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세요, add,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하세요라는 오퍼레이션 코드가 있고 여기에 오퍼랜드 바로 이제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이 부분에는 어떤 동작을 의미하는 거, 더하세요, 곱하세요, AND하세요, OR하세요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비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n비트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n승계의 명령어가 나올 수가 있다가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되고요. 자, 이 오퍼랜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자료가 하나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도 없으면 0주소, 네, 하나로 되어 있으면 1주소, 네, 두 개로 되어 있으면 2주소. 자, 그런 형태들을 이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0주소가 있습니다. 0주소. 자, 0주소는 뭐라 그랬어요? 오퍼랜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하세요 해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식이다 그죠. 네, 더하세요 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스택에서 사용이 됩니다. 스택 자료. 스택에서는 여러분이 어때요? 팝하세요, 푸시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0주소 방식이라고 나타낸 0주소입니다. 그래서 푸시 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x는 네, a 더하기 b를 하세요. 이거를 이제 스택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a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하세요 a, 그다음에 푸시하세요, 그다음에 b.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더하세요. add. 그럼 여러분 보세요. add 하고 나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해. 여러분한테 더해 라고 주어졌을 때 자료가 있어야지 더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더해 하고 나서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뭐를 더해? 이미 있는 값 a하고 b를 더해라 라는 그 소리죠. 네. 그 다음에 store x 저장하세요.
자, 거기에 나온 값 x를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영주소 형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자, 영주소니까 영주소 방식으로 나타내세요. 그 말은 뭐로 나타내세요? 라는 말과 같은 거요. 그죠? 스택 구조 방식으로 나타내세요. 그 말하고 지금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누누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연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었을 때 어디부터 계산해요? 산술연산이 섞어져 있었을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문장이 있었을 때 어디서부터 수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B 푸시하세요. C 푸시하세요. 그 다음에 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B하고 C를 곱하세요. 라는 뜻이 되죠. B하고 C를 곱하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더하는 거죠. 그 결과에다 A를 더하시오.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하시오? 더하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합하세요. 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 영주소 방식은 이제 스택 구조를 이용한다. 그러고 몇 줄을 썼나 보세요. 6줄 정도 써서 저 수식을 구현을 했습니다. 됐죠? 네, 스택 구조 잊지 마세요. 영주소에서는 무슨 구조 방식을 이용한다? 스택 구조 잊지 말고요. 자, 1주소. 자, 1주소는 어떤 방식이냐? 뒤에 오퍼랜드가 몇 개 있는 것을 말을 할까요? 1주소. 오퍼랜드가 몇 개 있는 거? 1주소니까 한 개 있는 걸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OP 코드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퍼랜드가 있다는 거죠. 한 개.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스택 구조 이제 끝났고요. 더하세요. 100 그랬어요. 100을 더해 라고 여러분한테 했어요. 오퍼랜드 하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한테 더하세요. 100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이 뭐랑 100을 더해? 라고 생각을 해야죠. 더하려면 뭔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두 개를 더하는 게. 네, 더하세요. 100 그랬을 때 그럼 뭐랑 100이랑 더하느냐? 바로 뭐랑 더한다? 누상기는 누상기랑 100이랑 더해가지고 다시 누상기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누상기는 우리가 보통 뭐로 표시하냐면 A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누상기에 있는 값과 100을 더해가지고 다시 누상기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 돼요. 이걸 기억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저 수식을 우리가 아까 해봤죠. 그죠? 네, 수식을 연산해보면 좀 잘못됐죠? 여기다 쓸게요. 왜 저렇게 높이 써져 있을까요? 네, B 곱하기 C 이렇게 하자. 제일 먼저 뭘 계산해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로드 B 그랬습니다. B를 가져오시오 그랬어요. 그럼 B 가져왔어요. 네. 그럼 B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누상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B는 어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누상기에 쏙 들어갑니다. 누상기에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C를 곱하세요. MUL 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MUL C 이렇게 돼야죠. C를 곱했다 그거죠. 네. 그러면 누상기에 B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C를 곱해서 결과를 또 어디다 저장해요? 누상기에 들어가죠. 결론 여기까지 했을 때 B 곱하기 C를 한 것이 누상기에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A를 더해야죠. add A 이렇게 되는 거죠. add A 됐나요? 그 다음에 store X 이렇게 되겠군요. 네,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게 1주소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네, 2주소 형식을 볼게요. 2주소. 네.
자, 이주소 형식은 뭐였어요? 이게 지금 1주소 형식이었죠? 네, 조금 더 또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주소 형식은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았겠죠? OP 코드가 있으면 뒤에 오퍼랜드가 몇 개 있는 것을 말을 해요? 네, 2개 있는 것을 이주소다라고 하겠죠. 오퍼랜드 2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냐면 더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더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A 더하기 B를 해요. 그 다음에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어디다 저장해요? A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2개를 더해가지고 다시 A에다 저장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은 어때요? 이 연산이 끝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자료가 파괴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주소 형식을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B하고 C를 곱하시오. 자, B하고 MUL, B하고 C를 곱해서 B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럼 결과값이 B에 있는 거죠. A하고 B를 더해서 결과 A에다 넣으시오. 자, 결과 X를 A를 자, X에다가 옮겨주시오. 그러면 자, 이주소 방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네, 저게 이주소 표현 방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소 방식을 볼까요? 네, 3주소는 자, OP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어때요? 네, 3주소 형식은 3개가 있는 것을 말을 하죠. 오퍼랜드가 3개.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OP 코드 써졌죠. 그 다음에 오퍼랜드. 자, 오퍼랜드 1번, 네, 오퍼랜드 2번, 네, 오퍼랜드 3번. 오퍼랜드 3은 여러분 직접 쓰세요. 오퍼랜드 3. 여기 안 써진 학생은 딴짓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쓰세요, 이거. 네. 그래서 오퍼랜드가 3개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얘는 예를 들어서 자, 더해주세요. 그랬어요. 더해주세요. A, 네, B, C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자, B 더하기 C를 해가지고 A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본 데이터가 뭐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죠. 자, 하지만 한 개의 명령어는 길어지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런 걸 다 뭐라 그러죠? 명령어다 그러죠. 명령어. 자, 명령어를 여기 끝까지 기술을 해서 뭐가 완성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3주소 명령어는 이 프로그램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가로가 길어지겠죠. 자, 똑같은 수식을 3주소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달랑 2줄로 표시할 수가 있군요. 자, B하고 C를 곱해서 P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럼 곱한 결과 누가 P에가 있는 거죠. P하고 A를 더해서 X에다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2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령어 길이는 길이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자, 1주소 형식. 그죠? 똑같은 0주소부터 볼까요? 자, 똑같은 수식을 A 더하기 B 곱하기 C라는 똑같은 수식을 0주소로 구현을 했어요. 스택 구조로. 그 다음에 1주소로 구현을 해서 1주소 이겁니다. 4줄. 자, 0주소 몇 줄이나 됐어요? 6줄이나 됐죠. 1주소를 표현을 했어요. 4줄로 끝났죠. 자, 2주소 3줄로 됐죠. 3주소 달랑 2줄로 됐죠. 똑같은 수식을.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스택 구조를 이용한 건 0주소, 누상기를 이용한 건 1주소, 그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손실된 건 2주소, 명령어 길이가 길지만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 3주소. 이렇게 특징적인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